넷. 하나, 둘, 셋, 넷. 뭐야 이거 10만 원밖에 안 아, 어디 이건 안 들어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응? 소리 안 나오는 거 같은데. 여기 조금 딜레이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포르쉐가 은근 저렴하네. 하나, 둘, 셋, 넷. 지금 듣고 있는 애가 누구지? 저렴하다. 염예찬. 아. 알았어. 오케이. 한우 안심구이용 1 플러스 등급 1g당 176원. 오케이. 2020 911 아니, 카레라 그럴 수 있어. 1g당 그럴 수 있어. 95.7원. 수빈아 이런 거. 수빈아 아, 나 3억만. 승기나 둘째가 있는 한번 사주라. 네? 오야 이거 이쁜데. 2시. 42,000원이면 살만한데. 싸버러지야 하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더 하나, 둘, 셋, 넷. 오, 오케이. 아, 왜 이뻐? 오케이. 이건 뭐냐? 뭘 묻힌 거야? 예찬아, 지금 소리 들려요? 네. 오케이. 아, 여기 있잖아. 네. 여기 있잖아. 그래. 고마워. 그래. 여기 있구나. 알았어. 오케이. 여기 있구나. 좋아. 가자. 가자. 아, 저기 있었어. 누군가 있네. 여기 있는 애한테 내가 문자 했어. 웃겨. 자, 이거 또 한 번씩 봐줘요. 또 꺼지나 안 꺼지나. 또 이게 기록으로 남겨놔야 돼가지고. 아유, 나 진짜. 내가 그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로 보내주는 강의 중에서 딱 편집된 강의 있잖아요. 그건 어때요? 학생이 주는 거야. 사라지는 거. 맞아. 네, 근데 딱 필기하고 이것도 딱 틀이 있어갖고 그것만 까면. 계획돼서 이렇게 딱 이렇게 그 편집돼서 들어가는 그거는 볼만해요? 네, 좋아요. 볼만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이게 아이폰으로 다 되더라고요. 그렇게 편집이 다 돼. 나도 몰랐는데, 나도 은근한 기계치인데, 나 엄청 기계치거든요. 기계치인데, 그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그렇다. 자, 보자.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 거리가 이런 식으로 넙대대지면은 이렇게 이제 가까워진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때 이것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논리는 바로 요런 논리예요. 만약에 얘가, 이압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경우도 여기서부터 여기가 가깝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누가 그 반론을 제기하면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만약 이렇게 이제 논리를 제기하면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이 논리도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어요? 불안하다. 중요한 그 접근이긴 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에너지중이 높다. 그게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수학 문제 같은 거 풀 때 말이에요. 그 수학 선생님이 엄청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 가지 강조하시겠지만 문제를 다 풀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이걸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제시하는 조건이죠. 답이 만약에 여러 가지가 나왔을 경우에 그 중에 하나로 특정할 수 있는 조건이 문제에 제시되어 있다면 그 문제에 제시된 조건으로부터 여러 개의 답 중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논리가 어떤 조건 하에서 적용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끓는 점을 얘기하는데 이 논리가 적용되고 있죠. 그러면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바꾸는 온도예요.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온도예요. 이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건 바로 액체와 기체 사이의 온도 변화, 그러니까 그 경계에 있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끓는 점이라고 하는 상호작용은 그 대상이 액체로 있거나 기체로 있거나의 온도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액체하고 기체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바로 분자가 고정돼 있어요? 분자가 움직여요?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끓는 점 근처에서 액체로 있건 기체로 있건 얘네들이 이렇게 정렬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얘네들이 뭐를 가지고 있다? 운동 에너지를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른 분자들이 와서 어떻게 되겠어요? 쾅 하고 충돌해 버릴 거란 얘기예요. 그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렇게 있을지언정 다른 분자가 와서 때려버리면 이 배열이 어떻게 되겠어요? 와르르 무너지면서 얘가 이렇게 비슷하게 변할 거란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지만 이럴 수의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확률이 낮다는 얘기예요? 이럴 확률이 아주 낮기 때문에 이것으로 전체를 설명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조건이 뭐냐? 그게 중요하다고. 알겠죠? 그래서 끓는 점에 대한 얘기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그 분자량과 마찬가지로 이 구조적 측면에서도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럼 어떤 데이터가 있느냐 한번 봅시다. 자, 데이터. 자, 여기 이런 애들이 있는데 좀 뒤쪽에 그릴까? 뒤쪽으로 되겠다. 여기서 그래서 얘로 둔 게 하고 오케이. 이런 두 가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얘는 탄소 몇 개? 탄소 5개와 수소 12개로 되어 있는 분자입니다. 그 탄소 5개와 수소 12개로 되어 있는 분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지금 예로 든 거예요. 그럼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의미가 뭐냐? 여기 꼭지점. 이 꼭지점 각각에는 다 누가 있는 거냐면 탄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가 5개인데 그 탄소 5개를 이렇게 꼭지점이나 말단의 점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탄소를 그릴 거를 생략해서 저렇게 점으로 표시한 거죠. 그러면 이 구조는 5개의 탄소가 이렇게 선형적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얘기 알겠죠? 이쪽은 뭐냐면 말단에도 탄소가 있고 이 중심에도 탄소가 있고 그럼 여기서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탄소는 결합선이 몇 개가 나가야 옥텟이에요? 탄소는 결합선이 4개가 나가야 옥텟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탄소는 지금 이미 기존의 결합선이 몇 개예요? 기존의 결합선이 2개잖아요. 그럼 결합선이 몇 개 모자라요? 이 탄소는 2개가 모자르죠. 그럼 그 말은 이 탄소엔 수소 2개가 생략돼 있구나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 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말단 탄소는 결합선이 몇 개만 그려져 있어요? 하나만 그려져 있으니까 결합선 몇 개 부족해요? 3개 부족하죠. 이 말은 수소 몇 개가 생략돼 있다? 3개가 생략돼 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여기에 생략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탄소 결합선 하나만 나와 있으니까 이탄소에는 수소가 몇 개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3개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 이 중심에 있는 탄소는 수소가 몇 개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 탄소는 수소가 붙어있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결합선 4개가 다 탄소라고만 결합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수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5개와 수소 12개를 통해서 탄소의 결합선 4개를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 이 2가지를 지금 그려본 거라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우선 이 둘은 분자량이 어떨까요? 그렇죠?
자, 왜 분자량 얘기를 할까요? 분자량 언급을 왜 하는 걸까요? 네, 분자량에 따라서도 분산력이 달라지고 끓는 점이 달라질 수 있죠. 그 요소가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분자량을 확인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둘의 분자식이 같기 때문에 분자량도 같고 그래서 그 요소에 의한 끓는 점 차이는 없는 거지.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어쨌건 같은 거예요? 어쨌건 다른 거예요? 어쨌건 다르죠. 그럼 얘도 녹는 점과 끓는 점의 차이가 있을 건데 그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살펴보면 얘가 129.8도씨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16.6도씨 그 다음에 끓는 점이 얘가 36도씨 얘가 9.5도씨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데이터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나도 보고서 그냥 뭐 이렇게 뭐 데이터 외우지는 말아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끓는 점. 자, 봅시다. 끓는 점은 둘 중에 어디가 높아요? 당연히 숫자 보면 어디가 높아요? 왜 높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는 계속 설명해 왔던 거죠. 뭐 구조적으로 어떨수록 끓는 점이 높다고요? 길쭉길쭉 하겠죠? 그럼 딱 봐도 둘 중에 누가 더 길쭉길쭉해 보여요? 이게 더 길쭉길쭉해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더 선형이죠. 그래서 그래서 끓는 점이 높구나.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고요? 이렇게 설명하고요. 자, 그런데 녹는 점은 누가 되는 온도죠? 바로 얘는 고체가 액체가 되는 상호작용이죠. 그 녹는 점은 누가 높아요? 이 경우 여기가 높네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길쭉길쭉하다면 얘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구형으로 생긴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탄소가 sp3 원성의 4면체 구조라고 하면 정사면체는 외접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얘는 좀 더 길쭉길쭉하고 얘는 조금 더 땡글땡글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험 데이터에서 물론 이 실험 데이터가 뭐 아주 많은 건 아니라서 이걸로 100%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실험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원리는 자 길쭉길쭉하면 뭐가 커지고요? 끓는 점이 커지고요. 땡글땡글한 오히려 뭐가 커지고요? 녹는 점이 커질 수 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건 설명했죠? 왜 길쭉길쭉하면 끓는 점이 커지는지. 그럼 이제 요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알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줄게요. 자, 요건 어떻게 되느냐? 자, MP는 녹는 점이고.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요. 여기에 분자성 고체라는 말이 있죠. 자, 우리 주변에는 많은 고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고체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음 같은 게 대표적인 분자성 고체인 거죠. 물이라고 하는 분자들이 모여서 저온에서 땡글땡글하게 딱딱한 이제 고체가 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나무 이런 건 분자성 고체인가요?
나무는 분자성 고체인가요? 나무는 분자라 할 수도 있지만 이 나무는 고분자라고 해야 되겠어요? 분자와 고분자는 말은 비슷한 것 같은데 성격은 완전 다르거든요. 우리가 보통 분자라고 하면 아까 뭐 분자량 써봤지만은 물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18 정도 나오고 아까 메테인은 16 정도 나오잖아요. 뭐 그런 고만고만한 수준의 분자량을 갖는 게 우리가 보통 분자라고 하는 건데 분자량이라고 그러니까 고분자라고 하는 애들은 분자량이 좀 크면 10만, 100만도 나와요. 분자량이 아시겠어요? 분자량 수천에서부터 100만, 10만까지도 이 분자량이 나오는 거예요. 나무라고 하는 요소들은 그런 셀룰로스가 중합 반응을 이루는 거대한 고분자 물질이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다루는 고체하고는 또 성격이 좀 달라요. 그리고 또 고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금속 같은 게 있죠. 금속 내부에는 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와 원자 사이의 금속 결합을 통해서 고체를 이룰 수 있죠. 그 다음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바로 NaCl 같은 이온 결합 물질, 그것도 고체를 이룰 수 있죠. 그 또한 분자성 고체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 나겠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녹는 점은 녹는 점인데 누구에 대한 녹는 점? 분자성 고체에 대한 녹는 점. 아시겠죠? 그러면 이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금속 고체나 이온 결합 고체나 고분자 고체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아시겠어요? 절대 안 돼. 오직 분자가 모여된 고체에서 지금 이 논리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도 이것 또한 분자고 이것 또한 분자잖아. 얘네들이 막 엉겨서 된 고체, 얘네들이 막 엉겨서 된 고체에 대한 녹는 점 비교라는 얘기. 알겠죠? 다른 고체 시스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거야. 알겠죠? 이 제한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자,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겁니다. 얘는 구조가 댕글댕글. 할수록 어떻게 된다? 녹는 점이 상승합니다. 구조가 댕글댕글 할수록 녹는 점이 상승한다. 어디서? 분자성 고체에서. 깜짝아. 깜짝. 내가 손으로 쳐가지고 커피가 흘렀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무슨 촬영 중에 퍼포먼스 같기도 한데 깜짝 놀랐네. 오케이 됐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열셋. 누가 안 왔어요? 아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안 듣는데요. 아무도 안 듣는데 혹시나 어제 안 온 사람 있나? 어제 몇 명이었지? 어제 이들이었나? 알았어. 알았어. 좋아. 이따 갈 때 그 이름 좀 적어주고 가야겠죠? 여러분들 누가 왔는지 내가 좀 체크 좀 해보게. 그래? 그래? 적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여학생들하고는 하나도 안 친해요? 친한 사람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자, anyway. 자, 그럼 요거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 그럼 이제 이게 왜 그러냐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건데. 자, 우선 첫 번째 1. 어떤 물질이 열을 흡수하면 내부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자, 이 얘기는 충분히 뭐 그럴듯하죠. 충분히 이제 뭐 생각해 볼 만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운동 에너지라고 하면 몇 가지가 있어요. 운동 에너지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운동 있죠. 세 가지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바로 병진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 회전 운동도 있고요. 그 다음 진동 운동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움직임은 없어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아무리 복잡해도 저 세 개의 조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분자성 고체가 흡열하면 바로 뭐가 우선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자, 요 안에 들어갈 말은 병진, 회전, 진동 중에 하나예요. 뭘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건 이온 고체도 아니고요. 금속 고체도 아니고요. 그 다음 이런 고분자 고체도 아닌 분자성 고체에 국한되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저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뭘까요? 호형이? 살짝 혼미하죠? 그럼 힘내주세요. 그래. 이거 끝나고 수업 끝나고 또 있어요? 아, 수학 수업 있다 그랬지? 그래. 수학 수업은 할만해요? 아, 오늘 첫 수업이에요? 아, 그래. 호영 수학 좋아해요? 아, 좋아한다고요? 아, 안 좋아. 화학은요? 아, 좋아. 좋아요. 알겠죠? 네, 그래. 아, 그리고 뭐 약간 졸린 것 같은데 그 얘기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그거 나중에 과 선택할 때 있잖아요. 좀 물어보고 정해요. 알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뭐 무슨 과가 좋대더라 그러지 말고 물어봐요. 알겠죠? 물어봐. 그리고 그게 여러분 과 선택을 한 게 또 나중에는 또 여러분들의 직업 선택과 일부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물어봐. 알겠어요? 물어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대학교 대학원 생활은 완전 다르며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성인으로 활동하는 건 그건 완전 다른 문제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어린이들 무슨 과 좋은 것 같은데 그럼 거기 뭐 아이들이 뭐 취직 잘 된다는데 무슨 개뿔 취직이 무슨 말 알겠어요? 뭐 그렇게 지금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엔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져. 여러분들이 직업을 이상하게 선택했다가 그거에 피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거는 또 모든 것들이 다 그렇긴 하지. 근데 그걸 모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알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개고생은 해도 내가 모르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 알고 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게 좀 더 낫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물어봐 좀. 알겠죠? 물어봐. 그냥 아무 때나 정하지 말고. 하여튼 그렇다. 호형? 그래서 세 개 중에 뭐? 진동. 좋아요. 자, 여러분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상상의 얘기예요? 실제 우리 자연에서 있는 얘기예요? 실제 우리 자연에서 있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세상에서 있는 얘기들 답을 맞추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실험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험에서 딱 되면 뭐 빼도 먹도 못하게 그건 거지. 알겠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실험을 해보란 얘기인데 애석하게도 지금 당장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실험을 어디다 해보면 된다고 했죠? 우리 자연에 분명 벌어지는 일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걸 실험을 해볼 여건이 안 된다. 그럼 그 실험을 어디다 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 내 몸에다가 해보는 거예요. 왜? 내 몸은 자연이에요? 자연 아니에요? 자연이죠. 그러니까 내 몸에다가 그 실험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이 결과랑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런 실험을 뭐라고 해요? 그래서 그럼 그 말은 실험을 내 몸으로 해보라고 해서 그래 100도씨 끓는 물에 들어가야지 그런 말이 아니겠죠? 그런 말이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 내 몸을 어떤 상황 속에서 가상적으로 넣어보란 얘기예요. 이게 일종의 가상 실험이 된 게 이게 일종의 사고 실험이라고요. 이제 아인슈타인은 이 사고 실험을 뭐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는 데 썼지만 그런 거창한 게 아니어도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내 몸을 가상적으로 넣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상상력을 통해 답을 딱 구하면 되는 거지. 알겠죠? 그렇다면 어떤 상황을 떠올리면 좋냐면 여러분 혹시 여기 서울 사는 사람? 서울 부산 사는 사람 있어요? 그래? 부산 사는 사람? 부산 사람은 없네. 서울 사람. 그 자기는 어디 살아? 분당. 하여튼 너 수도권 사는구나. 어쨌거나. 여러분 혹시 그 지옥철이나 만원 버스 타본 적 있어요? 지옥철이나 만원 버스. 그래서 진짜 예를 들면 아침 8시에 신도림역에서 전철을 타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진짜 상상 정말 정말 아침 8시 신도림 전철역 진짜 상상 정말
그런 거 딱 타면 이제 딱 한 번만 타보면 느낌이 올 텐데 사람들이 막 들어차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쫙 해가지고 옴짝달싹 못한 이런 상황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내가 놓여 있다고 쳐봐요. 분명 경험해 봤을 거야. 그 상태에서 병진 어때요?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 병진은 사실은 체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멘탈의 문제죠. 그 상황에서도 병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그 아주머니들, 그 학생들 나와봐, 하면서 그거 알죠, 그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딱 서 있는데 이게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막 어떤 할머니 하루 이런 사람들 막 손으로 이렇게 그런 사람 있죠. 그럼 딱 굉장히 불쾌하던데. 예, 그냥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저항을 주는 거 하고 손으로 막 밀치고 이건 근데 그런 사람도 있죠. 막 손으로 밀치고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뭐 여하튼. 예. 또 내가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요. 나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식당이나 가게 같은 데 가서 저번에 반말하는 사람 있죠. 반말하는 사람 있죠. 난 그런 사람 귀싸대기를 때리고 싶어 진짜. 진짜로. 야 이놈 새끼야 네가 이 사람은 언제 봤다고 반말 찌꺼리 이제 정말 그러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분도 있죠. 근데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또 언제 봤다고 반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연예인들 중에 옷가게 가서 그 직원들한테 반말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난 여러 번 봐서 그런 진짜 완전 개싸가지 진짜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진짜. 지가 연예인이지 뭐 그런 사람 그러니까 연예인이라고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게 있다고 해서 거기서 알바하시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막 반말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야겠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야겠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혹시 주변에 누가 그런다 그러면 그냥 내비두세요, 알겠죠? 뭐 어떡할 거예요? 뭐 고칠 거야? 뭐 어떡할 거야? 하여튼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 그런 거 알겠죠? 네, 그래서 함부로 반말하고 하면 안 돼요. 네, 여하튼 그럼 여기 그래서 병진 힘들어, 알겠죠? 그렇다면 진동은 어때? 진동? 그거요? 그거는 좀 미친 짓에 가깝지 않은 건데. 자, 잘 봐요. 진동이라고 하는 건 요렇게 되는 게 진동이잖아요. 근데 만원 버스 안에서는 사람들끼리 어깨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붙어 있죠.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진동이라는 건 나 혼자 돼서는 안 돼요. 나를 중심으로 한 그 일직선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이렇게 진동을 해야 된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알겠어요? 그건 언제만 벌어지냐면 그 버스나 전철이 출발하거나 제동할 때 전체적인 관성력이 생겼을 때 이런 진동이 벌어지는 거지. 나 혼자 이 라인 있는 사람 다 죽었어 하면서 막 안 돼요. 알겠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안 돼. 그렇다면 남아있는 게 뭐냐. 자, 그런 꽉 들어찬 지옥철에서 가장 민망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뭐 불쾌하다 아니면은 뭐 나쁘다 이건 아니고 좀 민망한 상황. 그런데 가장 민망한 상황. 아무것도 안 해도 민망한 상황. 처음 보신 분의 얼굴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근데 막 서로 호흡이 느껴지는 코 그렇게 그런 상황 뭔지 알죠? 그거 되게 뭐 그렇잖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잖아. 뭐 해? 뭐 했어? 회전. 무슨 말 알겠죠? 어디서 분자성 고체에서 알겠죠? 이걸 구분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분자성 고체에서 이렇다는 얘기 알겠죠? 분자성 고체가 아닌 곳에서는 오히려 진동이 우선적일 수 있어요. 알겠죠? 왜냐하면 분자성 고체가 아니니까 회전 자체가 불가능한 애들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병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진동이 먼저 일어나는 고체 결정도 있지만 분자성 고체에서는 이게 먼저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회전해? 그럼 생각해 봅시다. 만약 어떤 고체 결정을 이루고 있는 그 각각의 요소들이 그냥 완벽한 구라고 생각합시다. 만약에 완벽한 구.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완벽한 구를 한번 떠올려 봐요. 표면의 색깔도 완전히 균일하다고 칩시다. 자, 걔를 머릿속에서 돌려봐요. 구가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그 구가 가만히 서 있는지 도는지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또 물리 시간에는 이런 것들 배울 거예요. 마찰.
그래서 마찰 중에 마찰은 대상이 접촉 면적이 넓을수록 마찰이 커요. 접촉 면적이 작을수록 마찰이 커요. 넓을수록이죠. 그러면 9하고 9는 어디서 접해요? 한 점에서 접하잖아. 그러면 한 점에서 접하면 회전한다고 했을 때 얘가 다른 9에 전달하는 마찰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작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 번째, 분자가 회전 대칭 요소가 많을수록 열 회전하여도 원래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고체 결정이 잘 유지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자, 여기 이제 어떤 묘한 말이 하나가 있냐면 회전 대칭 요소란 말이 있거든요. 이 말 내가 설명한 적 있나? 회전 대칭 요소 이렇게 설명한 적 있나?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요런 분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지금 생긴 게 이렇게 사면체고 요 탄소 모두 동등하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그냥 사면체가 아니라 정사면체겠죠. 그럼 얘는 요 어떤 탄소 결합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키는데 120도로 회전을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 산상으로 회전을 120도로 시키면 얘가 이리 오고 얘는 이리 오고 얘는 이리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회전을 시키기 전과 후가 같아졌어요? 달라졌어요? 같아졌죠. 그걸 회전 대칭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분자는 120도 회전 대칭 요소가 있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런 식으로 찾으면 여러 가지 대칭 요소가 있는데 만약 얘가 열 회전을 해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120도씩 회전을 하면 120도, 240도, 300, 뭐 360도는 당연한 거고 회전을 하면 얘가 다시 이리 가고 얘가 다시 이리 가니까 이 녀석의 배열이 일정하게 유지된 채로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회전을 해도. 그러면 그 말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고체 결정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있는 분자의 회전 대칭 요소가 많을수록 이 말을 다른 말을 다르게 쓰면 구형에 가까울수록이에요. 쉽게 쓰면.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분자가 회전 대칭 요소가 많을수록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데 쉽게 표현하면 그냥 구형에 가까울수록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9는 회전 대칭 요소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9는 생각해봐요. 1도 돌려도 그대로 있죠. 2도 돌려도 그대로 있고 3도 돌려도 그대로 있죠. 즉 9는 회전 대칭 요소가 무한개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9는 아무리 회전을 해도 주변에 전달하는 마찰이 적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수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역으로 분자가 구형에서 많이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9인데 9가 아니도록 팔을 하나 달았다고 쳐봐. 이렇게 팔이 하나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고체니까 나만 있는 거야? 이렇게 생긴 게 여러 개 있는 거야? 고체는 이렇게 생긴 분자가 여러 개가 다다닥 붙어 있는 거지. 그럼 이런 옆에 이렇게 있고 계속 쭉 있는 거야. 자, 근데 어느 하나가 열받은 거지. 열받아가지고 이제 돌아. 알겠어요? 에이, 돌아. 근데 팔이 하나 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팔이 나는 그냥 돌 뿐인데 돌다가 얘가 다른 분자들 어떻게 되겠어? 치는 거예요. 알겠어요? 친다고. 그럼 나는 회전만 한 건데 여기 있는 애는 내 팔에 맞아서 얘는 무슨 운동을 하겠어? 회전? 공이 날아오잖아. 그거를 타자가 회전 운동으로 치지. 그럼 공이 무슨 운동해? 병진 운동하잖아. 팔 같은 게 달려있으면 구형에서 벗어나면 누군가가 회전을 한 것이 누군가의 뭐를 유도할 수 있다? 유도할 수 있는 거야. 그 현상이 뭐야? 그게 뭐야? 고체 결정 안에 어떤 분자가 병진 운동하는 그게 뭐야? 그게 멜팅이야.
무슨 말 나겠어요? 그 분자가 병진 운동하는 그게 액체 상태가 되는 거라고. 무슨 말 나겠어요? 그래서 분자가 구형에서 벗어나면 누군가 약간만 회전을 해도 주변이 짜르륵 녹아버리는 거예요. 누구 무슨 말 나겠죠? 알겠죠? 그것을 이해하시라. 어디서? 분자성 고체에서. 알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고체 결정이 잘 유지된다. 이것은 결국 녹는 점이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녹는 점이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어려워? 자, 얼음에 녹는 점은 0도. 다이아몬드에 녹는 점은 3500도거든요. 둘 중에 누가 고체로 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자, 다시 고체 결정이 잘 유지된다. 녹는 점이 뭐? 증가한다. 알겠죠? 호영이 알겠냐? 호영이 아이패드 어디다 갔어요? 배터리가 없어서. 그 충전기는 들고 다니죠, 왜? 까먹었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좋아. 아이고, 됐다. 그래서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하나 소개할 문제가 있습니다. 28페이지 연습 문제 3 해볼게요. 28페이지 연습 문제 333. 뭐 교재 없으면 상관없어. 내가 그냥 칠판에 적을 테니까 뭐 없어도 상관없는데. 보세요. 28페이지 연습 문제 333. 찾았어요? 자, 이런 타입의 문제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어떤 형태로? 쉬운 문제로.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연습 문제 3은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그래도 교수들이 만든 문제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구성이 굉장히 깔끔해요. 그러니까 풀기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의 토대, 그러니까 논리 구조가 되게 깔끔해요. 그래서 난 그런 걸 또 좋아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서도 이런 게 잘 나오니까. 자, 내가 칠판 지우는 동안 연습 문제 3 한번 해봅시다. 시작. 녹화 잘 되고 있죠? 되고 있죠? 이거 이상하지? 자, 치우자. 빡빡 치우자. 문제 3.
오케이. 자, 풀었습니까? 자, 이 문제는 그 피트 기출입니다. 그 여러분 공부하기 좋은 자료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우선은 여러분 학교에 사용하는 일반화학책 연습 문제가 중요하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인원이라는 교재 막 보고 있는 애들도 있는 것 같더라. 아니요? 아니요? 아, 처음 들어봐요. 아, 그래요? 하여튼 그 과거에 주로 치루어졌던 시험 중에 미트디트 피트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기출 문제들이 사실은 되게 좋아요. 그 미트디트 피트는 미트디트는 의대 치대를 갈 때 이제 쳤었던 시험이고, 그다음에 피트는 약대를 갔을 때 쳤던 시험인데, 그게 그냥 의대를 이제 바로 수능을 쳐서 가서 의사가 되는 코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대학원 과정으로 의대를 입학하는 그 과정이 일부 있었었거든요. 근데 요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폐지가 됐습니다. 이게 뭐 어쨌건 뭐 그런 거기도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있긴 한데 뭐 여하튼 근데 그때 치러졌던 그 시험이 생물, 화학, 물리 그리고 화학은 또 유기화학이 하나 더 추가가 돼서 시험을 치러서 이제 의대에 입학할 때 이제 전형 자료로 썼었는데, 그때 각 시험 문제들을 대한민국의 교수들이 그 교수 협의체에서 이 시험 문제를 냈어요. 쉽게 얘기하면 물리는 대한물리학회, 생물은 생물학회, 그 다음에 화학은 화학회에서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험 센터에서 각 학회에다 연락을 주면 거기서 교수들이 차출돼 가지고 이렇게 가둬져 가지고 이제 예산 한 2억 정도를 들여서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2억 정도로 예산을 들여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한 회당 문제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미트디트 피트 기출은 한 회당 그 세팅하는 비용이 2억 정도 든 거예요. 물론 전 과목 2억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예산을 많이 들여 만든 문제라 문제가 오류도 거의 없고 문제가 굉장히 깔끔해요. 그래서 그 미트디트 피트 기출은 비전문가가 풀 수 있는 객관식 문제로는 최고 수준의 문제예요. 무슨 말 알겠죠? 물론 나 같은 사람이 보면 껌이죠, 알겠죠? 나 같은 사람이 보면 껌인데, 방금 얘기했듯이 비전문가가 풀 수 있는 객관식 문제는 최고 수준이야, 알겠죠? 내가 알고 그렇게 잘하느냐? 그쪽 일을 한 7, 8년간 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아주 지금은 이제 없어진 회사에서 아주 이제 왜냐면 미트디트 피트 시험이 없어졌거든요. 없어진 그 아주 유명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알아서 그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미트디트 피트 쪽 문제는 굉장히 좋고, 그래서 영재고 과학고 선생님들이 자주 가져다가 여러분 기출 문제로 잘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이 포커스 문제집 있죠.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미트디트 피트 문제를 뭐 따로 어디서 구하실 필요 없고요. 내가 드리는 문제집 안에 다 있으니까 그거 그냥 그대로 푸시면 돼요. 알겠죠? 푸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로 나왔던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보자. 자, 이 문제는 끓는 점을 비교하는 건데 분자성 물질의 끓는 점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이게 분자성 물질이 아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는 녹는 점은 녹는 점인데 이온 고체의 녹는 점을 비교할 때는 뭐로 비교했어요? 저번 시간에 이온 고체의 녹는 점 혹은 끓는 점 이런 걸 비교할 때는 뭐로 설명했어요? 쿨롱 인력이요. 쿨롱 인력. 이걸로 설명했잖아요. 즉 언급하는 대상이 뭐냐에 따라 설명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지금은 끓는 점은 끓는 점인데 모두 분자들이죠. 지금 선택지 1, 2, 3 모두 다 분자들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럴 땐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바로 요거다. 끓는 점이 누구와 함수관계가 있냐예요. 쉽게 얘기해서 분자 간 인력이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분자 간 인력이 클수록 끓는 점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커진다. 알겠죠? 그런데 그 분자 간 인력을 우리는 뭐하고 뭐로 배웠냐는 거지. 분자 간 인력에 뭐하고 뭐가 있었어요? 바로 극성 분자 간 인력과 그 다음 분산력. 이 두 가지를 배웠었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극성이 커져도 끓는 점이 커지겠구나. 분산력이 커져도 끓는 점이 커지겠구나. 알겠죠? 그런데 앞서 우리가 분산력은 또 누구와 누구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고 했어요? 분자량과 구조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고 했었잖아요. 그 말은 이 분자성 물질의 끓는 점은
어떤 요소로 고려를 하라는 얘기예요. 극성, 분자량, 구조 이런 것들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문제의 선택지가 3개예요. 변수가 3개니까.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의 구조가 아주 좋은 문제라고 했죠. 그 이유가 개념화되어 있는 요소들을 선택지 하나하나로 묶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문제예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거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이 녀석은 첫 번째 1. 둘의 극성 어때요? 둘의 극성 어때요? 둘의 극성 어때요? 비슷비슷하다. 왜죠? 자, 극성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뭐 이런 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게 극성인데 중요한 건 이놈이 됐건 이놈이 됐건 구성 원소가 뭐예요? 구성 원소. 무슨 원소하고 무슨 원소? 자, 이 표기는 아까 얘기했었죠. 어떻게 표기가 된 건지. 얘는 탄소하고 수소로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탄소와 수소는 서로 전기 음성도가 어떻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하고 수소가 어떤 식으로 결합하고 있던 간에 원래 구조적으로 그들의 전기 음성도가 비슷하니 화학 결합이 됐을 때 어느 쪽으로 전자 밀도가 치우쳐 있다 말다 그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탄소하고 수소로 돼 있으면 얘가 규칙적으로 생기건 불규칙적으로 생기건 내부적으로 전자가 그냥 균등균등균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에서도 극성이 거의 없고 이놈에서도 극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것을 끄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탄소와 수소만으로 되어 있는 물질을 뭐라고 하죠? 그렇지. 좋아요. 그래서 우선 요 둘은 지금 동시에 탄화슈시다. 자, 두 번째 이 둘의 분자량 어때요? 이들의 분자량 어때요? 같죠? 왜? 분자식이 아예 같으니까. 알겠죠? 분자식이 아예 탄소 4개, 수소 10개로 같기 때문에 둘은 분자량이 완전히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녀석은 무엇에 대한 비교겠어요? 바로 구조가 뭐 할수록 길쭉길쭉 하면 끓는 점이 올라간다. 그걸 비교하라는 얘기겠죠? 그럼 둘 중에 끓는 점 어디가 높다? 이쪽이 높다. 자, 두 번째 예시는 짠. 짠. 요거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요 둘의 극성 어떨까요? 이 둘의 극성. 이 둘의 극성 비슷합니다. 왜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황, 탄소, 수소, 전기 음성도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비슷하다고 했는데 누구누구 탄소하고 수소 어느 정도냐면요. 수소 전기 음성도 얼마쯤이었죠? 2.2, 2.1이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어요. 뭐 이 정도. 그다음 탄소는 2.55 이 정도고요. 황은 2.6 이 정도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탄소, 수소, 황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구조가 어떻게 생겨먹었건 간에 전자 밀도가 그냥 균등균등균등하다 이런 뜻이. 알겠죠? 그래서 얘도 무극성, 얘도 거의 무극성으로 비슷하다 이런 얘기지.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구조 어때요? 구조 비슷하죠? 어떻게? 쭉 선형으로 비슷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은 뭐가 요소를 결정하겠어요? 바로 분자량이죠. 그래서 분자량이 클수록 어떻게 된다? 끓는 점이 올라간다. 자, 앞서 이 자리에 누가 있다고 했어요? 이 자리에 탄소하고
수소가 몇 개 있죠? 2개가 있는 거죠. 그럼 탄소 하나에 수소 2개면은 요렇게만 딱 치면 분자량이 얼마예요? 14잖아요. 그렇죠? 근데 황의 원자량이 얼마예요? 이게 32거든요. 여기서 딱 차이가 나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황만 원자량이 32g/몰이야. 요것 때문에 끓는 점 차이가 나겠구나. 됐죠? 됐죠? 자, 그다음 아니 넘어갈 것 같으니까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잉. 자, 세 번째는 누구하고 누구냐? 요렇게 요 2개를 비교하랍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아직 그 뭐 자세히 배우진 않지만 요 둘이 이제 구조적으로 아주 유명해서 이런 관습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얘한테는 시수, 얘한테는 트랜슈, 뭐 이런 식의 관습적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뭐 화학 예전에 배워본 사람들은 정말 자주 나온다라는 거 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제 2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1 분자량 어때요? 이 둘의 분자량. 그리고 당연히 요런 자리에 여기 어떤 원소가 있어요? 여기 탄소가 있는 건데 이 탄소 주변에 뭐가 하나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수소가 하나 생략되어 있다는 거 알겠죠? 탄소는 결합선 몇 개 나가? 4개 나가니까 기존 결합선 3개면 나머지 하나가 수소라는 거죠. 자, 어쨌건 이 둘은 분자량 어때요? 같죠? 아예 그냥 분자량 같죠? 같죠? 두 번째 구조 어때요? 이 둘의 구조 어때요? 구조. 이 둘의 구조는 같습니다. 이상하죠? 구조. 구조? 구조라는 단어는 놀라웠게도 일상 용어가 아니에요. 구조는 수학적, 기하학적 용어입니다. 알겠죠?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지금 구조가 이렇잖아 이런 말 쓰긴 쓰지만 그건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쓰는 거고 원래는 구조라는 말은 수학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 구조의 원래 영어 표현은 뭐다? constitution이라고 해요. 스트럭처 아닙니다. 구조. 그래서 constitution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를 구조로 번역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constitution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쉽게 얘기하면 뼈대 구조고요. 화학에서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 순서를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 순서를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염소 옆에 뭐 붙어 있어요? 염소 옆에 뭐 탄소 붙어 있죠? 얘 옆에 뭐 있어요? 그 다음 뭐 있어요? 염소 옆에 뭐 있어요? 그 다음 똑같죠? 이게 구조예요. 알겠죠? 뭐 옆에 뭐가 있느냐가 구조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른 말로 이제 뼈대 구조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또 뭐냐면 여러분들 그 사회 시간에 배우는 것 중에 헌법이라고 있죠. 학교에서 사회 없어요? 사회 수업 없다고요? 그럼요? 뭐 이게 이런 그 뭐 이런 사회과학 과목은 안 배워요? 시간 공간으로 대체됐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뭐냐 그 사회과학 선생님 계시죠? 아니 사회 공간 아니야? 선생님이요? 네. 없어요? 있었는데 진짜 없어요. 그래요? 이게 존재감이 없으시다는 뜻이에요? 우리 학년은 있어서는 안 돼요. 있어? 좋습니다. 그게 사회생님 여러 과목을 가르치시나요? 아니면은 따로따로 있나요? 한 분이 여러 과목 다 가르쳐요? 그래요?
그럼 또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긴 할 텐데 여러분 학교는 또 인원수가 작아서 뭐 그랬을 한 분이 다 하세요. 그냥 여러 가지. 역사도 배워요? 이제 배우. 아 역사도 배우고요. 쌤하고 사회쌤. 아 역사 선생님 따로 그럼 계세요? 아 그렇구나. 이해할 때 없을 걸. 그 나도 고등학교 때 학생 수가 적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러니까는 그거 한 학년에 90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부산갖고 나왔다고 했었죠. 그래서 거기도 이제 학생 수가 적어서 그 국사 선생님을 정식으로 채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사 선생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그 국사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냐면요. 전국에서 전국 최호봉 선생님이에요. 호봉이란 말 알아요? 호봉? 아, 이게 뭐냐면 그 공무원은 월급이 어떻게 정해져요? 연차로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매년 약간씩 올라서 이게 이제 직급에 따라서 근무에 따라서 월급이 올라가는데 보통 그러면 학교에서 가장 호봉이 높은 사람은 보통 누구일 수 있어요? 교장, 교감 선생님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평교사 중에서 교장, 교사보다 더 호봉이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분이 이제 은퇴를 1년 남기시고 그 부산각고의 역사 강사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 자체가 학술적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 이 역사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어마무시하셨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사실은 그 뭐 내신에도 크게 내가 다닐 때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이 맨날 질문하면 선생님이 막 이건저건 다 얘기해주고 막 야한 얘기도 다 해주고 막 굉장히 그 역사 선생님 좋아하셨고 그러니까 할아버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되게 또 인자하시고 뭐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좀 즐겁게 보냈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학교는 어떤가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그래요? 뭐 하여튼 그렇다. 네, 그렇다. 여러분 놀랍게도 대한민국 학교에서 교감과 교장은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이 교감과 교장이 되죠? 어떤 사람이 교장과 교감이 되냐면요. 교사들 중에서 인사 있죠. 인사고과라는 말 알아요? 그 인사평가 점수가 있어요. 그 점수가 높아야 교장이 되고 교감이 되는데 이 인사교과를 누가 한다? 인사고과를 누가 매긴다? 교감과 교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교사가 하버드에서 박사에서 사이언스에 논문 100%도요. 얘네들 눈에 안 들면 교감 교장이 못 돼요. 정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교감과 교장을 했다는 얘기는 사람의 성품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중고등학교에서 교감과 교장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사람을 파악할 때 이런 걸 생각하면 좋다고요. 대한민국에서 교감과 교장으로 근무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멍청한 사람이라는 얘기에 굉장히 똑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똑똑한 거예요. 누구의 눈에 들 수 있을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똑똑하지만 이 성격이 강한 사람이겠어요? 성격이 유연한 사람이겠어요? 굉장히 유연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이 교감이나 교장이 되는 사람들은 적을 만들겠어요? 절대 적을 만들지 않겠어요. 절대 적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멍청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겉으로 보기에는 성격 좋아 보여요. 아무도 적이 없어요. 이런 걸 다 모아놓은 사람을 이 실제로 뭐 어떤 뜻인지 알겠는데 더는 얘기 안 할게요. 알겠죠? 이런 걸 다르게 표현하면 매우 정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력이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알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교감 교장이 되는 거예요. 이 교감 교장이 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도 방식에 대한 연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자주적 생각, 비전 이런 게 있으면 교감 교장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 나의 비전과 교감 교장의 비전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교감 교장이랑 싸우면 끝장이에요. 알겠어요? 끝장이에요. 그럼 절대 교감 교장 안 돼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에요. 이런 얘기 처음 듣죠? 처음 듣죠? 그렇다면 어떤 교사가 있는데 내가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굉장히 아는 것도 있고 비전도 생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가 된다? 그냥 쭉 평고사가 되는 거예요. 싸워서 교감 교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 평교사 중에 완전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수업을 들으면 진짜 좋아요. 그런 분들 수업 들으면 아주 좋아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게 그런 분들을 만나면 좋은데, 근데 뭐 100% 일반화할 수는 없겠죠. 일반화할 수는 없겠는데, 뭐 여하튼 그렇다.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교사 선생님이 국사 선생님이랬고요. 그다음에 영어 선생님이 그 대한민국 1호봉이거든요. 대한민국 최고 호봉이에요. 영어 중에 최고 호봉이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제일 선배 선생님이에요. 교감 교장보다 더 선배예요. 근데 선생님이 저기 뭐냐면 옥스포드 유학파예요. 영어 완전 스탠다드 하겠어요? 발음도 딱딱한 독일식 영어 발음 있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내가 그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나는 그때 영어를 완전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문장의 구조를 잡아주고 하는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생님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근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렇다. 자, anyway. 맨날 웃으면서 예? 웃으면서 팩트를 떼인다고요? 자, 어쨌건 헌법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페더럴. 그건 연방법이고요. 퍼스트. 그건 우선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이. 그러니까는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올드롤이요? 헌법. 오래. 바로 constitutional law예요. constitution에 뼈대라는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토대로 여기 이제 형법, 뭐 민법, 뭐 가정법, 뭐 이렇게 6개의 법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왜 헌법에 6법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면 이 6개의 세부적인 법들은 헌법을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논리구조적으로. 그래서 그런 법의 뼈대가 된다라고 해서 얘를 constitutional law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수리적 개념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둘은 구조가 어떻다? 구조가 같다. 알겠죠? 그렇다면 세 번째, 분자량도 같대요. 구조도 같대요. 뭐가 달라야 돼요? 극성이 거예요. 내가 이 문제가 구조가 아주 좋다고 했죠. 문제의 구성이 아주 좋다고 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세 개의 이런 그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씩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때 극성을 어떻게 따지느냐? 자, 얘 같은 경우 자, 그림이 아니 다시. 자, 아무래도 염소는 전기임 송도가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럼 델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다음 탄소는 아무래도 탄소는 염소보다 전기임 송도가 작죠? 그럼 얘는 델타 플러스겠죠? 그럼 우린 여기서 뭘 정의할 수 있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뭐? 쌍극자 모멘트를 정의할 수 있죠. 맞죠? 그리고 여기서도 쌍극자 모멘트가 나타나겠네요. 그러면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있으면 분자 전체의 쌍극자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죠. 뭐를 토대로? 벡터 합을 통해서 하겠죠. 그래서 이때 쌍극자 모멘트가 요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요렇게 나타날 거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여기에 있는 트랜스는 탄소가 플러스 속성을 갖고 염소가 마이너스 속성을 갖는 건 맞는데 그 덕에 만들어지는 이 쌍극자 모멘트가 벡터합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얘하고 얘가 지금 평면상에서 서로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요 사이 거리가 180도가 되는 거 알겠죠? 그렇다면 이 경우는 전체 쌍극자 모멘트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무극성 분자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무극성이고 얘는 극성이에요. 그렇다면 어디가 분자 간일력이 더 크다고? 이쪽이 더 크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끓는 점 비거는 이렇게. 알겠죠? 오케이 됐다. 완전 중요하다. 자, 다 적으셨어요? 녹화 잘 되고 있죠? 오케이. 지금 몇 시죠? 15분이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래요? 나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죠? 아닌가요? 오케이, 됐다. 그럼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